저는 김노형입니다. 71살 평생 시계를 고쳐왔어요. 40년 넘게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살았죠. 시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말해주거든요. 추석 전날이었어요. 작업실에서 괴종시계 태엽을 감고 있었습니다. 똑딱똑딱 규칙적인 소리가 집안을 채웠죠.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됐는데 그 소리만큼은 여전했어요. 아버지, 딸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43살인 수진이가 사위 선우와 함께 왔더라고요. 선우는 45살인데 뭔가 급한 듯 보였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임시로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그런데 눈빛이 왠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왜 임시로 가야 하나?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생 이 집에서 살았는데 왜 갑자기 나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대화 도중 선우가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요즘 성년후견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알아봤는데 성년후견이라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선우의 말투가 조심스러웠지만 뭔가 계산된 느낌이었죠. 그게 뭔가 나이 드신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혹시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언제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라. 수진이가 달래려 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했어요. 멀쩡한 사람을 붙잡고 무슨 후견이니 보온이 하는 말을 하는 건지. 선우가 급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아무튼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것도 없어. 나는 여기서 살 거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던 수진이와 선우가 갑자기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말이에요.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똑딱똑딱 변함없이 정확한 그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어요. 명절 아침이 밝았어요. 보통 때라면 제가 차례상을 차렸을 텐데 수진이가 이상한 걸 들고 왔더라고요. 아버지, 요즘은 이런 걸로 차례 지내요. 간편하고 좋거든요. 택배로 온 제수 음식이었어요. 포장된 나물들과 전류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었죠. 이게 뭐야? 합리적이잖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수진이가 주방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써온 그릇들을 치우고 일회용 그릇에 음식을 담더라고요. 선우는 창고 쪽을 기웃거렸어요. 아버님, 창고 열쇠 좀 빌려주세요.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네.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선우는 계속 졸랐어요. 결국 열쇠를 줬죠. 그런데 청소를 한다면서 문서함을 뒤적거리더라고요. 저는 못 본 척했지만 눈으로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우가 서류들을 훑어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특히 통장이나 증서 같은 걸 볼 때는 눈빛이 달랐어요. 저녁 무렵 수진이가 또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안심 센서 좀 달면 어때요? 안심 센서가 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안전 확인하는 거예요.
마침 동네 통장 오말순이 찾아왔어요. 68살인데 동네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분이죠. 아, 그거 좋은 거예요. 현관이랑 거실에 센서 달면 구청에서 안전 상황 확인해 줘요. 오말순이 설명해 줬어요. 만약에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으면 담당자가 확인 전화 드리고 응급 상황이면 출동도 해주고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런 걸 제안하는지 의문이었죠. 선우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안 때문에. 비밀번호를 왜 바꿔? 지금 것도 잘 쓰고 있는데 요즘 범죄가 많잖아요. 더 복잡한 걸로 바꾸고 저희도 알고 있으면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될 거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안전을 위한다면서 자꾸 집 안일에 관여하려 하니까요.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겠어. 지금도 충분해. 선우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어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그날 밤 혼자서 생각해 봤어요. 분명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안심 센서며 도어락이며 모두 제 생활에 개입하려는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정말로 제 안전을 걱정하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그날 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와 선우가 늦게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님, 약 드셨어요? 선우가 집요하게 물었어요. 무슨 약? 혈압약이요. 매일 드시는 거 있잖아요. 사실 혈압약은 아침에 이미 먹었어요. 하지만 선우는 계속 물어봤죠. 정말 드셨어요? 확실해요? 먹었다니까.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아, 넘어지는 신용을 하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부자연스러웠죠? 어머, 아버지가 밀치셨어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밀쳤다고? 다리를 걸으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선우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구급차 좀 부탁드려요. 저희 장인어른이. 잠깐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선우는 이미 신고를 끝내고 있었어요. 경찰에게도 전화했더라고요. 폭행 신고요.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이 가족을 밀쳐서. 치매라니요? 저한테 치매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얼마 안 있어 구급차와 경찰차가 왔어요. 동네가 시끄러워졌죠. 이웃들이 나와서 웅성거렸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선우가 대답했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와이프를 밀치셨거든요. 요즘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제가 항변했지만 수진이는 계속 아픈 척했어요. 그때 통장 오말순이 나타났어요. 뭔 일이에요?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노형 씨는 평소에도 조용하신 분이거든요. 이웃 아주머니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맞아요. 저분이 언제 그런 분이었어요. 항상 예의 바르시는데 증언이 계속 나오니까 경찰관도 의심스러워했어요.
결국 수진이는 괜찮다며 구급차 타는 걸 거절했죠. 하지만 선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돌아간 후에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법적 절차? 성년 후견 말이에요. 아까 그런 일이 또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임시 후견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미리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임시로 제가 아버님 일들을 도와드릴게요. 서류를 보니까 복잡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재산 관리, 의료 결정권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죠. 사인 안 해. 아버님, 안 한다니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선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죠. 며칠 후 사회복지사 정민지가 찾아왔어요. 32살 정도 되는 젊은 여자였어요. 안심센서 설치하러 왔습니다. 아, 네. 현관과 거실에 작은 센서들을 달았어요. 생긴 건 별거 아니었지만 움직임을 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로그는 구청 서버에 저장돼요. 혹시 응급 상황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민지가 설명해 줬어요. 뭔가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적어도 이건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믿을만 했죠. 그런데 그 후로 선우가 자꾸 찾아왔어요. 뭔가 기회를 엿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선우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통장 관리를 제가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왜?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실수로 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가 언제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건지. 내가 잘 관리하고 있어. 그래도 요즘 너무 위험해요. 선우가 박박 우긴 끝에 결국 카드를 가져갔어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요. 제가 평생 써온 카드들이었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돈을 쓰는데 왜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집안의 귀중품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내의 금반지가 없어졌어요. 서랍에 잘 보관해뒀던 건데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고요. 혹시 금반지 봤나? 선우에게 물어봤더니 시치미를 뚝 뗐어요. 금반지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아내 유품 말이다. 아, 그거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가져다 뒀어요.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내의 유품을. 왜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 아버님이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감정 통제도 잘 못하시고. 다음에는 도장이 없어졌어요. 제가 평생 써온 시린이었죠. 그것도 선우가 안전하게 보관한다며 가져갔어요. 저는 모든 걸 기록했어요. 제가 평생 써온 생활 기록장에 날짜와 시간, 그리고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자세히 적었거든요. 9월 27일 오후 3시 20분 선우가 금반지 가져감. 9월 29일 오전 11시 15분 선우가 도장 가져감. 이런 식으로 꼼꼼히 기록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더 화나는 건 수진이가 친척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이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빠, 요즘 어떠세요? 수진이가 그러는데 기억이 많이 나빠지셨다면서요? 무슨 말이야? 난 멀쩡해. 깜빡하는 일이 많다고 하던데 수진이가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였어요. 마치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고모도 연락 왔어요. 노형아, 혹시 병원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수진이가 걱정이 많더라. 친척들이 모두 수진이 말을 믿고 있었어요. 제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타가 왔어요. 선우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버님, 성년후견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뭐라고? 법원에 접수했어요. 아버님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요. 서류를 건네더라고요. 법원에서 온 통지서였어요. 그때 저는 조용히 괴종시계로 갔어요. 뒷판을 열고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퍼백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말이에요. 법원 통지서를 받고 나서 곧바로 한지훈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 시계 수리점의 단골 손님이었거든요. 50살 정도 되는 차분한 분이에요.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까 한지훈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년후견 심판이요? 그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런가요? 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하거든요. 의료 감정도 필요하고요. 저는 준비해온 것들을 꺼냈어요. 메모리 카드, 생활 기록장, 그리고 몇 가지 증거들이요. 이것부터 봐주세요. 한지훈 변호사가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넣었어요. 타임랩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이건 뭐죠? 집 안을 찍은 거예요. 괴종시계에 카메라를 넣어뒀거든요. 영상에는 선우가 문서함을 뒤지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서 사진을 찍고 중요해 보이는 건 따로 메모하는 모습까지요. 이거 언제 찍힌 건가요? 추석 때요. 창고 청소한다면서 들어갔을 때요. 다음 영상에는 선우가 금고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비밀번호를 맞춰보려다가 안 되니까 메모지에 뭔가 적더라고요. 비밀번호 조합을 적어둔 것 같네요. 이건 명백한 절도 시도죠. 그 다음에는 금반지를 가방에 넣는 장면이 나왔어요.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서랍을 열어서 가져간 거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시간까지 정확히 나와 있고 한지훈 변보사가 생활 기록장도 봤어요. 이 기록도 중요해요. 금전 출납, 방문자 내역이 다 있네요. 매일 적는 습관이에요. 시간까지 정확히 적어뒀거든요. 안심 센서 로그도 확인했어요. 구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였죠.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수진 씨 사위가 주장하는 이상행동 시간대에 센서로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고 나와요.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네요? 네, 명백한 허위 주장이죠. 한지훈 변호사가 전략을 제시했어요. 후견 심판에서는 노형 씨의 능력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동시에 절도와 사기 미수로 별도 고소도 준비하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죠.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요. 며칠 후 정민지 사회복지사도 도움을 줬어요. 상담 기록을 제공해 준 거예요.
노형 씨는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 없으세요. 오히려 또래보다 명확하시거든요. 그럼 성년 후견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죠. 이 정도면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세요. 통장 오말순도 증언해 주기로 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려는 거 제가 말렸어요. 왜 바꾸려 하냐고 했더니 얼버무리더라고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죠. 가정법원 신문 기일이 왔어요. 제 평생에 법정에 서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와 선우가 먼저 진술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위험한 행동을 자주 하세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밤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까먹는다든지, 같은 약을 여러 번 드신다든지.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선우도 거들었어요. 경제 관리도 어려워하시고 계산 실수도 많이 하세요. 심지어 가족을 밀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탄원서도 제출했어요.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어요. 저를 잘 아는 이웃들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재판부가 물어봤어요. 이 탄원서는 누가 작성한 건가요? 이웃분들이 직접 써주신 겁니다. 선우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지훈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이 탄원서에 나와 있는 위험행동 발생 시간을 보시면 안심센서 로그와 맞지 않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로그가 나타났어요. 9월 23일 오후 2시에 가스 사고가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센서 기록으로는 그 시간에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어요. 9월 26일 오전 10시 약물 과복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집에 없었어요. 재판부가 선우에게 물어봤어요. 이 시간에는 집에 없으셨다는데 어떻게 위험행동을 목격하셨나요? 선우가 당황했어요. 그게 나중에 흔적으로 알았습니다. 흔적이요? 가스 냄새가 났다든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한지훈 변호사가 계속 추궁했어요. 그럼 타임랩스 영상도 보시죠. 법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선우가 문서함을 뒤지는 장면이 나왔죠. 이건 언제 촬영된 건가요? 추석 당일입니다. 청소를 도와준다고 하셨죠?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장면에는 금고, 비밀번호를 맞춰보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것도 청소의 일환인가요? 선우가 답변하지 못했어요.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금반지를 가방에 넣는 모습이었죠. 이건 뭐 하시는 건가요? 재판부가 물어봤어요. 선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소유자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게 안전한 보관인가요? 법정이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었어요.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거든요. 재판부가 말했어요. 성년 후견 청구를 기각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자료는 형사고소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진 거였죠. 법정을 나온 후 선우가 따라왔어요. 장인어른, 이거 불법 촬영 아닌가요? 증거 불법 수집을 들먹이며 배째라는 식이었어요.
한지훈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안심 센서는 구청에서 설치한 공공장치고 타임랩스 카메라는 집주인 소유물입니다. 모두 적법해요. 선우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때 정민지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상담 기록이에요. 수진 씨와 선우 씨가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발언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발언들이요? 통장 관리해달라. 집값이 얼마나 되냐.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요. 기록을 보니까 노골적이었어요.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결정타는 통장 오말순이 가져온 거였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휴대전화 음성 메모였어요. 선우와 대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죠. 도어락 비밀번호 바꾸면 안 됩니다. 노형 씨가 혼란스러워 하실 거예요. 오말순의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보안상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응급 상황 때 들어가려면 선우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응급 상황이면 119에 신고하면 돼요. 왜 비밀번호를 아셔야 해요?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대화였어요. 며칠 후 법원 결정이 나왔어요. 성년후견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부가 선언했어요. 신청인들의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임시명령도 내려졌어요. 피신청인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재산 접근 제한 명령을 내린다. 수진이와 선우가 제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어요. 절도 미수, 사문서 위조 혐의였죠. 선우가 합의를 시도했어요. 아버님, 가족끼리 이러지 말고 합의하면 안 될까요? 합의할 생각 없다. 그래도 수진이는 딸이잖아요. 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지었어? 저는 원칙을 고수했어요. 법대로 하자는 거였죠. 몇 달이 지났어요. 수진이와 선우는 사문서 위조와 절도 미수로 기소됐어요.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죠.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정말 아버지 생각해서 한 거였어요. 내 재산 생각해서 한 거지. 나를 생각해서 한 게 아니잖아. 수진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돌아갔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작업실을 청년들을 위한 공방으로 바꿨거든요. 시계 수리 무료 강좌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할아버지, 이 시계 고칠 수 있어요? 20살 정도 되는 청년이 낡은 손목 시계를 가져왔어요. 물론이지. 앉아봐. 시계 수리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작은 부품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태엽은 어떻게 감는지요? 와, 신기해요. 이렇게 정교한 거였군요. 청년들이 신기해했어요. 요즘은 모든 게 디지털이니까 기계식 시계를 처음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통장 오말순과 정민지도 함께 일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안심 센서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건가요? 간단해요. 그냥 평소대로 생활하시면 돼요. 정민지가 설명해 줬어요. 움직임이 하루 종일 없으면 담당자가 전화드리고
이상 있으면 출동해 드려요.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비스였거든요. 오말순도 홍보를 도와줬어요. 노형 씨가 실제로 써보니까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가족들도 안심하고요. 제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물론 수진이와 선우 이야기는 빼고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시간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제자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여학생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시계 수리 배우고 싶어요. 그래, 앉아봐. 손목 시계를 하나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 시계 태엽을 감아볼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 거야. 태엽을 감아주니까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똑딱똑딱 규칙적인 소리가 났죠. 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맞아. 시간이 다시 흐르는 거지. 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시간은 간다. 괴종시계가 정각을 알렸어요. 맑고 깨끗한 종소리였죠. 저는 김노형입니다. 71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 흘러가죠. 그리고 제 시간의 주인은 바로 저예요. 아무도 제 시간을 빼앗을 수 없어요. 시계 수리하듯이 인생도 고칠 수 있어요. 부서진 부품은 교체하고 멈춘 태엽은 다시 감으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항상 정직하니까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괴종시계 태엽을 감아요. 똑딱똑딱 정확한 그 소리가 새로운 하루를 알려주죠. 그리고 젊은 제자들에게 말해줘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누구도 여러분의 시간을 함부로 빼앗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인생 시계도 정확히 가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느려지거나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조정하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은 여러분 편이에요.